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JBS 공감방송 개국과 함께 저 인문학 살롱이 방송으로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인문학 살롱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삶,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어릴 때 말을 약간 더듬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얘야 너는 그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말을 약간 더듬을 뿐이란다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의 속도를 우리 입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말 더듬이가 되듯이 우리 삶에 이렇게 빠른 환경 변화에 우리의 영혼이 쫓아가지 못하면은요, 어때요? 우리 삶이 이렇게 뒤뚱거리게 되고 더듬거리게 되죠.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빠른 경제 성장, 압축 성장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기적을 이룬 나라, 그렇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 영혼이 없는 국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술의 전당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신 우리 손미정 과장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예술의 전당을 주변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풍성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요. 우선 손미정 과장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는 손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동안 예술의 전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류의 공연과 전시, 작품들을 기획해 왔고요.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과 TV에서 출연을 해서 공연 전시를 알리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화예술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에서 예술경영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일 저의 큰 미션이 예술의 전당을 좀 더 여러분께 가까이 느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일에 집중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손미정 과장님이 모든 그 예술의 전당에서 하셨던 모든 공연 기획, 또 전시 기획, 손만 대면은 대박을 터뜨리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찬이세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정말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 예술의 전당 그러면은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 인문학 살롱에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예술의 전당을 우리 삶 속에 좀 가까이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예술의 전당의 고민도 바로 그거예요. 네. 건물의 특성상 대리석이나 돌을 많이 썼기 때문에 바깥에서 볼 때는 무슨 큰 성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지적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벌써 2018년이면 30주년이 돼요. 그 정도로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예술의 전당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시고 매일 갈 수는 없지만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가서 즐겨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술의 전당의 기본적인 공연의 성격 그건 클래식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공연장이 적절한 공연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전용 공연장이라는 것은 그 공연을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술의 전당이 처음 지어졌을 때 목적 자체가 클래식의 대중화였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뮤지컬을 하고 더 많이 대중가수 공연을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만 본래 그 공연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페라, 발레, 클래식 공연을 주로 하는 극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느낄까봐 야외 공간이라든가 미술관 이런 곳에서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술의 전당 그 주변에 산책로도 있고요. 좋죠. 예, 그리고 또 그 여름에는 또 분수 쇼도 해서 아주 여름에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그 가까이 와서 즐기던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부동산 땅값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제가 예술연당 다닌 지가 한 23년 됐어요. 23년 차. 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이나 전시 기획하는 것도 물론 보람이 있었지만 네. 저는 사실은 그 음악 분수 있죠. 네네. 그 음악 분수에 음악을 선곡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는구나. 네. 그 일이 제가 23년 통틀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인데 네. 이유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네.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일이 안 풀릴 때는 베란다에 나가서 그 광장에 모여서 네. 분수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잠깐 보고 와요. 저 많이 갔었어요, 네. 거기. 네.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그래 내가 이 맛에 일을 한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네.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죠. 아,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대중화도 물론 애쓰시겠지만 또 그 예술의 전당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수준이 세계적이라면서요? 네, 처음에 저희 입으로 세계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네, 웃기지만 네. 공연 경험이 많아지고 내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번 한국을 찾아서 오기가 힘들지 한 번 왔던 아티스트들은 두 번, 세 번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바로 예술연당 음악당이에요. 그 정도로 공연장 자체가 아끼고 네. 자기가 구현하고 싶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을 많은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가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어드리면 네네. 예전에 피아니스트 키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피아노의 귀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신, 네. 어떤 콩쿠르에서 1등을 했는데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도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못 왔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키신을 찾았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까지 순서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삼고초려 해가지고 입상한 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처음 왔는데요. 네, 네. 콘서트홀을 보고 너무 반한 거예요. 그래서 8시에 시작한 공연이 10시에 끝났는데 앵콜로 12시 반까지 했어요. 그리고 팬사인회를 하느라고 새벽 네. 2시까지. 그러고 그러고 났더니 2년 후에 또 왔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걸쳐서 오기 힘들었던 키신이 네. 한국 대중 그 공연장 시설하고 관객들의 수준을 보고 반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매니저한테 다른 어떤 공연장보다 한국은 먼저 컨택해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참, 정말 다니면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겠어요. 다니시면서. 공부도 예. 하시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예. 저는 사실은 예술연당이 너무 오고 싶어서 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채 시험을 합격해서 다니고 있는 네.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 직장인들이나 사회생활하는 분 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한 0.5% 안에 드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 환상도 깨지고 그렇죠. 속상한 일도 네, 생기고 네. 하지만 그래도 다른 관심이 없는 분야에 일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의 경력을 보시면 이게 법학을 전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예술 그러면은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전공을 생각할 텐데 네. 법학을 하시면서 어떻게 또 예술의 전당하고 인연이 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네. 법학을 했지만 그 법학만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사람이 네, 되죠. 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네, 네, 네. 근데 법학을 하면서 원래 의사 변호사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저도 한편으로는 대학교 합창단의 지휘를 하면서 직접 공연을 만드는 일을 이미 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음악과 밀접한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졸업을 할 때는 법 쪽에 아니면 문화예술계 둘 중에 하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기회가 온 게 예술의 전당이었어요. 첫 번째 입사 시험을 졸업 전에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된 거죠. 그래서 한눈 안 팔고 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예술의 전당을 통해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인문학이나 예술에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네. 저나 이제 어째 서명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전시하고 있는 게 피카소에서 베이컨까지 네. 이런 좋은 그림 전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가들이나 그림은 잘 몰라도 네. 피카소는 알잖아요. 누구나 다. 네. 그래서 우선 피카소를 좀 소개를 하면서 피카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림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네.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솔직히 이렇게 단시간에 네. 다 소개해드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예술 세계는. 네, 일단 예술의 전당은 예술을 다루는 곳이긴 한데요. 여기서 인문학이 주제가 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네, 프로그램이.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배울 때는 뭐 문사철 해서
나눠서 문학, 사학, 철학 이렇게 네. 나가는데 네. 그 문학, 사학, 철학이 배경에서 탄생된 게 예술이에요. 그렇죠, 예술이죠. 그래서 예술을 얘기할 때 인문학은 빠질 수 없고 그렇죠. 인문학을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느끼려면 예술을 통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얘기할 때는 예술이 회자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죠. 예술의 전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식 공연도 많이 하지만 요새는 젊은 미혼 남녀나 네. 그다음에 학생들도 미술관을 굉장히 많이 찾아요. 어. 제가 학생들도 가르치고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어려운 장르로 가기 위한 관문, 입문으로서 가장 좋은 게 좋은 전시 작품을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 예, 전시의 뒷얘기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대가들이 짐작을 해보는 거죠. 네. 색감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형태를 추구했구나, 또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왔구나를 유추 해석해보고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예술에 한 발짝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예술에 대해서 모른다, 네. 아니면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뭐 지겨운 책들을 막 읽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전도 좋고 가벼운 미술을 전시하는 것도 좋으니까 네. 그런 것을 부지런히 다녀보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요한 전시 중에는 이제 피카소에서 베이컨까지. 베이컨까지라는 건데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네. 이유는 피카소를 비롯해서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을 100점을 선보이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화가들은 한 번쯤 미술책이나 아니면 대중들로서 이게 뭐 샤간이나 앤디 다 워홀이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작가들이 많이 근데 있더라고요. 많진 않지만 그분들의 대표작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화풍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엔 가장 최적화된 전시죠. 피카소라고 하면 사실 문제적 인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피카소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금세기 최고의 예술가라고 하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건 확실한데 나쁜 짓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나쁜 짓이라는 건 이제 도덕적 내지는 뭐 어머 그런 생활을 했어? 이런 네. 지탄을 받을 만한 일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예술가라는 것은 여러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그럴 권리는 없고 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어떤 역작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경험들이 다 경험이 그 녹아난 그림으로 예술로서 승화해냈다. 후세에 네. 남겼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문제적 인간이라고 했냐면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많이 먹도록 8명이 넘는 부인들과 네, 네. 끝없는 열정, 네. 그다음에 아주 많은 다작,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 가면 피카소의 그림을 모작한 예술품들이 막 지천에 널려 있을 정도로 자기가 바운더리로 삼지 않았던 대륙 또는 그런데도 명성을 듣고 따라서 하려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술가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고흐나 이런 사람들은 사후에 빛을 본 사람이잖아요. 네, 네. 생전에는 정말 정신병이나 여러 가지로 앓다가 네. 금전적인 혜택을 하나도 못 전혀, 받고 네. 나중에 사후에 작품의 가치를 동생이나 부인이 네, 받게 네, 된 그렇죠. 케이스인데 이 피카소는 요새 말로는 금수저를 물고 난 제가 생각하기엔 금수저보다 더한 플래티넘 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미 미술 교사나 이렇게 사업으로 번창했던 돈이 많은 집안의 자손이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또 그렇게 시켰더라고요. 네, 시켜서 이미 8살 때 돈 걱정 안 하는 예술가가 됐어요. 그리고 뭐 이미 40대에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고 65세 이후에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그림의 평가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몇 안 되는 예술가 중에 하나죠. 근데 또 그 피카소는 한때 그 청색 시대 해가지고 네. 굉장히 또 어렵고 아주 배고프고 불쌍한 시기도 보냈잖아요. 네. 그 뭐 돈이 없어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 피카소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그렇게 네.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건 반드시 돈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천착하고 있는 예술 세계를 좀 더 깊게 파다 보니 다른 뭐 여러 가지 여타를 예술적 신경 안 강화? 쓰고 예술적 그런 강화? 거죠. 뭐 그런 예, 거, 예. 그리고 자기가 그때 집중했던 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의 생활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금수저 문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생활상을 보여줄 리도 없고 공감대 형성을 못하니까 솔직한 그림도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때. 최대한 거기에 동화되는 삶을 살아야 네. 그걸 또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재산이 많더라도 자기 작품 생활을 치열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수준에 집중하는 내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집안이 그렇다 뿐이지 정말 예술가적으로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그런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었던 디에고 리베라만 봐도 그 여성들과의 어떤 관계를 뭐 네. 간단한 악수보다 못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피카소는 더 했죠. 네. 피카소는 본인이 좋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상력과 번뜩이는 어떤 천재성 네, 네. 그것이 젊은 여자들이나 아니면 예술을 지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부인이었던 자클린의 경우에는 네. 따라서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죠. 예, 네. 그 정도로 피카소를 거의 신격화해서 추앙했던 인물이었죠.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이 또 유명한 부인이에요. 도라마라라는 네, 부인인데 도라마라, 그림에도 나타나죠. 네, 네. 도라마라 같은 경우는 피카소의 여성 편력을 너무 괴로워했던 부인이라서 시기 질투? 그것도 있겠죠. 여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사진작가였어요. 그렇죠. 사진작가인데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이제 일가를 이뤘는데 더한 예술가가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피카소 그림 중에서 우는 여인이라는 네, 그림 우는 작품 여인. 있죠. 네. 그게 바로 도라마라를 보고 네. 느낀 감정을 그렸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도라마라를 보고 그린 그림은 그렇게 암울하고 회색이고 좀 심각하고 이런 걸 그렸다면 아까 마지막 부인은 굉장히 색감이 평온해요. 안정적이고 그 대비되는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냈고 또 너무 유명한 작품인 게르니카라는 그림도 게르니카, 예. 그것도 도라마라의 영향으로 그렸던 거라고 해요. 스페인 내전을 네, 네. 그 기본으로 했지만 치열하게 전쟁의 후유증이나 내지는 뭐 그런 얘기를 도라마라랑 많이 나누고 네. 했던 바탕으로 탄생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카소를 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현대 미술을 볼 때 피카소 이전의 그림과 네. 피카소 이후의 그림이 완전히 구분이 되잖아요. 네. 근대 미술, 현대 미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피카소 이전의 그림이 아니라 이번에 온 그림들은 피카소 이후의 그림들이죠. 예, 주로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 그동안 현대 미술. 예, 많이 다뤘던 게 인상주의까지를 네,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네. 그 이유는 가장 대중적이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네. 가장 인기가 있고 그렇죠. 당연히 관객이 많이 들겠구나 네, 네. 계산도 되고 해서 어떻게 됐건 인상주의 위주로의 그림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편중 현상과 편식이 있게 되죠. 네, 네. 그렇게 많이 알게 되고 우리가 샤갈, 뭐 모네, 마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아는데 도대체 화가의 무궁무진한 그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뭘 했던 사람들인가 네. 궁금증이 있을 때쯤에 네. 요새 또 유행하는 게 20세기 현대미술계예요. 현대 미술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네, 조금 근데 공부가 필요해요. 현대 미술은 답이 없어요. 음. 확실한 건. 네. 그래서 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느낀 게 맞나? 이걸 확인받고 싶으셔서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예술 작품이 물론 만든 사람의 의도는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의도가 100% 전달될 리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지금 이제 베이컨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네. 베이컨이 나는 기쁜 상태에서 그렸어요. 네. 근데 대중은 아무리 봐도 이게 암울해요. 네, 네. 그렇다면 지은이는 기쁜 상태로 그렸다고 한다. 네, 네. 그러나 이 작품은 나한테는 암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감정, 자기가 느끼는 것에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여러 그림을 봤는데 내가 초기에 봤던 이 작품은 암울하게 느껴졌는데 해가 갈수록 이게 또 희망이 보이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게 현대미술의 묘미예요. 근데 현대 미술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그런 어떤 거 관념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피카소 이전에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대상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피카소 이후에 현대 그림이 어려워진 이유는 대상이 빠져버리고 그냥 개념만 가지고 네. 그려놓으니까 이게 뭘 그린 건지 알 이게 수가 없는 거예요. 피카소 이전에는 사조라는 게 있었어요. 네, 명백한 그렇죠. 네. 사조. 네. 그래서 무슨 파 하면 대략 비슷한 느낌이 비슷한, 네. 나서 개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미술 이후에는 대상도 모호하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맞대르라고 하죠. 머티리얼. 머티리얼. 그
그 재료들, 네. 재료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하다못해 뒷샹 같은 경우는 변기통 하나 갖다 놓고 네. 뭐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념 미술이 나타나게 된 건데 예를 들면 이 변기통을 뒷샹이 그 미술관 안에 놓지 않고 네. 무명씨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뚝 뛰어다 갖다 놓으면 이게 뭐야 빨리 갖다 버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뒷샹이 그것도 전시를 업으로 하는 갤러리에 네. 제목까지 붙여 샘이라는 네. 제목을 붙여서 변기통을 갖다 놨다. 그러면 이거는 순간 똑같은 변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석과 개념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서 여러 어떤 화두들이 떠올랐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산품으로 찍어 나온 것도 예술 작품인가에 네. 대한 궁금증이 하나 생기고 네, 네. 그렇다면 공산품을 예술 작품으로 만든 주체는 꼭 미술가이어야 하나 네. 이런 대상도 그래서 이제 생기고 공장이라는 말도 네.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술 작품이 되려면 우리 집에서는 안 되고 꼭 갤러리여야만 하나 네. 장소적인 의문도 생기고 네,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 네. 내지는 의견들은 지금도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현대미술이 주는 묘미죠. 묘미. 해석의 다양성 네. 그리고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상상의 여지를 더 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의 네, 여지를. 그리고 근데 요새는 좋은 작품이 좀 아쉽게도 그 금전적인 사이즈에 네. 비례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크리스티 경매라든가 네, 네. 옥션 이런 데 가보면 현대 미술의 작품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가격이. 그거는 지금은 현대지만 네. 또 이 현대가 먼 훗날에는 클래식이 되겠죠. 네, 네. 그때를 보고 이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를 이제 그림으로 하시는 분들, 네. 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그 피카소에서 베이컨까지인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몇몇 화가들 네. 있죠. 좋은 화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저희는 그 많은 화가를 어떻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네, 해서 네. 총 전시장을 6개 섹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이 형태의 재구성. 형태 예, 제목. 그런 소제목을 붙여서 네.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화가는 지금 말씀드린 피카소나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조지 브라크. 예, 그다음 베르낭 레제 이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은 딱 보면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레제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특히 이 베르낭 레제 같은 경우는 공사장을 많이 그렸어요. 현란하고 상쾌한 색깔로. 네, 네. 딱 보면 이건 왜 테두리도 까맣게 칠하고 하니까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 보면 공사장이에요. 그 이유는 베르낭 레제가 천착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였어요. 미래는 장밋빛일 것이다가 너무 이 사람의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 거고 공사장을 그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튜브라고 하죠. 보통 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학파를 만들었는데 튜비즘이라고 해요. 큐비즘. 네. 들어봤어요. 예. 그게 바로 베르랑 레제의 작품으로 예, 예. 나온 것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방에서 형태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방에서는 자연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추상 미술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몬드리안과 칸딘스키가 네. 소개되는데 우리 솔직히 되게 도식적으로 제가 작품을 설명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우리가 이제 교육받은 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미술 시간에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주의, 네, 네. 뭐 칸딘스키는 칸딘스키는 뜨거운 따뜻한 추상주의. 추상주의. 네. 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칸딘스키는 색감이 완전히 활화산처럼 느껴지는 빨강, 막 검정, 막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몬드리안은 완전히 그림, 선, 면 이렇게 나눠서 네. 빨강, 녹색, 빨강, 검정, 노랑 네. 색깔은 그것만 쓰고 가로선, 세로선 세로선, 네.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형태가 그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태면에서 그렇게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요새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부기우기. 예. 예. 그게 한창 미국에서 재즈 시대에 네. 재즈 시대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에 네. 브로드웨이 분위기를 그 몬드리안 풍이지만 조금은 더 밝게 그렇게 한 작품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거 구성면에서 몬드리안 같은 색감이 특이하네. 좀 새롭네요. 네. 그런 작품이 이제 몬드리안의 작품 중에 있다라는 네.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방에서는 예술과 꿈. 예술과 꿈. 꿈 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있으실 거예요. 막 날아다니고 신랑의 샤갈? 신물, 네, 샤갈, 예. 신랑이 신물을 안고 다니고, 네, 네. 예. 산책, 샤갈의 산책, 예. 물론 그 방에서는 이제 샤갈이라든가 로트렉, 로트렉. 예, 그런 감상품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샤갈은 많이 보셨죠? 네, 샤갈은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이래가지고 네.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카페도 인기가 많고. 굉장히 많은 왜 화가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샤갈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랑이 느껴지고 보시면 좀 낭만적이잖아요. 약간 희망이 느껴지고. 그리고 뭐 신랑 신부가 하늘을 날아다녀요. 네. 예, 그런 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샤갈을 많이 봤다면 로트렉이라는 화가가 나와요. 네. 로트렉의 선으로 구성된 어떤 포스터풍의 드로잉 같은 게 많이 보여요. 네. 이 로트렉은 포스터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로트렉이 저기 뭐야 그 물랑루즈. 네, 맞아요. 물랑루즈 있고 네. 시리즈 제목도 무슨 카페, 네. 뭐 클럽 이런 걸 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이유는 로트렉이 다리가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카페에 가서 자기는 못하지만 대리만족으로 활발하게 춤추는 무희들이라든가 네. 그런 곳을 자주 그렸고 네. 그다음에 그 블랙 앤 화이트로 펜으로 네. 그 물랑루즈에서 춤을 추는 그 무희들의 무희들을. 이 치맛자락 같은 네. 거 그런 것을 곡선의 형태로 했는데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게 여러 현란한 색을 쓰지 않고 흑과 백이기 때문에 네. 요새 현대 어느 가정집 하얀 벽에 딱 거쳐놔도 네. 현대적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포스터 수준을 굉장히 좋은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번째 방은 육체의 향연. 육체 향연. 네, 그런 건데 여기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다루고 싶은 프란시스 베이컨, 네. 웰렘드 꾸닝, 네. 장 뒤비페, 자코메티 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요. 네. 육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섹슈얼하게 느껴지는 육감적인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인체를 어떻게 봤나 네. 거기에 이제 집중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작품 보시면 우울하실 거예요. 다 울고 있고 찌그러져 있고. 저는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막 고기 덩어리 같은 거 네. 걸쳐놓고 이것도 그림이다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요. 네. 우리가 보통 예술이라고 하면 네. 회화나 그림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아름다울 미. 그러니까 예술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추한 것도 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개념 미술이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예술이 예술인가? 아니다. 이게 또 화두 네. 중에 하나고 네. 만약에 우울한 걸 봤다.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건드려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예술 작품이라면 희노애락 네. 다 건드려 주어야 맞는 거에서 본다면 네. 슬픔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예술 작품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네. 엽기적이냐 아니냐의 그렇죠. 차이인데 네. 그럴 만하더라고요. 또 이 베이컨이 베이컨은 동성애자였어요. 그걸 16살 때 아버지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폭력. 네. 그 전에부터 이제 그런 어릴 상처가 때부터 있었군요. 폭력이 있었고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암울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작품에는 화살표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원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 이게 화살표가 그냥 어떤 방향성도 있지만 역동성을 주는 어떤 기호잖아요. 화살표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기호화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시면 똑같은 캠퍼스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네. 직사각형의 가로인데 3면으로 나눠져 있어요. 3면으로. 예, 3면으로. 네. 삼면화라고 주로 하는데 이 삼면화의 역사로 따져보면 가톨릭 그림들.
성화들이 그렇죠. 성당에. 예, 병풍처럼 네네, 삼면화로 돼 그렇죠. 있죠. 네. 거기에서 유추해서 자기도 연작 시리즈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삼면화의 작품의 형태를 띈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사각형 그림보다는 가로로 긴 형태의 네.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작품이 좀 암울하다 하면 이거 베이컨이 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큼 그렇게 이제 요새 현대 미술을 알려면 시작은 베이컨이다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화가예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면 과장님은 베이컨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고 싶어요? 아이 있는 곳에는 안 놓고 싶어요. 근데 제 방에는 놔도 괜찮아요. 어떤 때 그걸 보고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는 작품을 보고 즐거움을 얻으려고는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저는 순간 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순간 이동에. 예. 예를 들면 어떨 때? 예를 들면 난 지금 특별히 이게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상태인데 누군가의 어떤 그림을 봤다, 베이컨의 그림을 네, 봤다. 한없이 우울하고 슬퍼지겠죠. 너 지금 뭐 하니? 네. 뭐 이런 느낌. 그런데 그거를 우울하고 슬픈 걸로 봐서 내가 영향받아서 싫다라고 느낀다면 저의 어떤 예술적인 감성의 테이스티는 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거 좀 어렵다.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베이컨의 시대 베이컨을 느껴보려고 풍 들어갔다가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널 느꼈어 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용도로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이나 문학가들이 이야기할 때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슬픔을 알아야지만 당연하죠. 그 기쁨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bitter and sweet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공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네. 슬픔도 이해해야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네. 베이컨이 이제 저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를 매개로 해서 대중들한테 알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홍보 일을 요새는 하니까 전시나 공연 홍보를 하려면 이것에 대한 더 폭넓게 설명 아셔야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렇죠. 예. 베이컨을 이야기를 하면은 참 오히려 피카소도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네. 베이컨도 너무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논란의 의지가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서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혹시 본 거 있냐고 좋아하는 거 있냐고 올드보이 아니에요? 왜 10명이면 10명 사람들이 다 올드보이를 이야기하는지 그 정말 좀 썸짓하잖아요, 영화. 영화 보셨죠? 저 두 번인가 또 썸짓해 하면서도 두 번이나 봤어요. 네네. 이 올드보이는 네. 사실은 영화 평론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영화도 마찬가지의 예술 장르로서 인간의 희노애락 중에서 네, 네. 그 잔인성 네. 그리고 인간이 어떤 한이나 분노를 느꼈을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를 네, 네.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오죽하면 아메리칸 사이코 같은 것도 여기에 네. 영향을 받아서 오마주처럼 만들어낸 영화가 됐겠어요. 네. 근데 많은 영화 전문가들이나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감독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꼽히는 작품. 그래서 요즘 또 현대 영화는 굉장히 또 공포스럽기도 하고 네. 막 잔인하기도 유혈이 하고 낭자하고. 뭐 유혈이 낭자하고 아주 살인을 할 때도 엄청 끔찍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끔찍해 하면서도 눈은 떼지 않고 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볼까? 이런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끝까지 참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배설이 되는 듯한 네. 인간은 누구나 다 잠재적으로 그런 그 잔인함이 또 조금씩은 있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설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맞아요. 하는 그런 그렇게 강도가 세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가 너무 세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무감각해지니까 네. 웬만한 자극에는 움직이지 않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시각적으로, 네. 좀 더 감각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강도도 높아지겠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추세인데 여기서 이거는 정서에 안 좋아라고 해서 그 밑을 깔아서 네. 간다면 이제 어필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그 편식. 그래서 제 생각은 편식. 어차피 저희가 감당해야 될 감각이라면 네. 감당을 하되 그런 감각을 좀 더 어떻게 자기 나름의 순화 방법, 네. 해석하는 방법을 오히려 건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그런 것에서 오는 부작용을 네. 막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건강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거를 보고 뭐 좀 모방을 한다든지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쪽밖에 모르는 거죠. 네.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된다는가의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네. 모방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보고 모방하라고 보여주는 거가 다라면 네. 누가 그런 공연을 허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공연이나 영화를. 그러니까 이제 교육도 더 중요해지고 그러면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자 자체가 네. 기준이 있어야 해요.
내가 이런 영화를 본다. 근데 난 따라 하려고 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 이 영화 보는데 이건 이래서 이런 것 같고 이런 걸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라고 나름의 그 기준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공부하면서 네. 세워져야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인문학 방송을 네.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은요, 제가 인문학 살롱 하면서 기업에 가서 인문학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용기를 얻은 게 우리 과장님 때문이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어쩜 저렇게 그냥 속속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설명 자체가 아주 정말 그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프란시스 베이컨까지 지금 20분의 거장이 지금 네. 전시가 되고 있잖아요. 100점이요. 100점이요. 네. 뭐 피카소하고 베이컨은 그래도 너무 강렬한 두 분이라서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네,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분들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베이컨까지 했잖아요. 네네. 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자코메티예요. 자코메티. 자코메티는 네. 너무 어떤 유명하죠. 화가죠? 네. 아마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네. 뭐 유수의 모 미술관에서도 상설 작품이 있을 정도로 네. 왜 철사같이 길게 사람을 만들어서 네. 머리 쬐끄맣고 다리 길고 몸통 가느다랗고 네, 네. 만든 그 조각상이 바로 자코메티 작품이에요. 아. 그다음에 두상 작품도 네. 기형적으로 길고 가늘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덜어냄의 미학이에요. 덜어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육체, 살 네, 네. 이런 거를 다 결국은 떼어내고 뼈와 뼈만 가죽. 남는다. 아.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을 봐도 아시다시피 보테로. 네, 보테로는 더함이죠. 더함이죠. 예. 풍성하게. 아, 나는 보테르가 좋더라고요. 이거 넉넉하니. 저도 가서 전 봤어요. 자코메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왜 보테로를 보면 무서워요. 저렇게 될까봐. 아, 될까봐 아니면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네.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봐도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테로 이제 성향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네, 네. 더 큰 눈으로 보자면 아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일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러 갈 때는 혼자 가는 것보다 좀 이렇게 친구나 이렇게 여러 사람 가서 막 이렇게 보고 나서도 이야기하고 그 과정이 공부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어머 너 맞아요. 그렇게 봤니? 뭐 왜 그렇게 봤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장시간 봐도 이렇게 재미도 있고요. 네. 지겹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네 번째 방까지 했는데 네. 다섯 번째 방을 한번 볼까요? 네. 시지각적 회화. 이거는 좀 약간 현대적인 네. 감각이 많은 나는데요. 현대고요. 네.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은 옵 아트가 나와요. 옵 아트? 옵은 옵티칼 할 때 옵이니까 옵티칼. 눈. 네. 눈 같은 거고 네, 네. 눈으로 보이는 착시 현상 아. 이런 거 옛날에 우리 윌리를 찾아라 이런 거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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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지는 뭐래죠? 이렇게 그 약시 근시 같은 거 그런 거 테스트할 때 네, 네. 보는 그림들 있잖아요. 디지털 같은 것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디자인의 그림들이 네. 전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창시자가 바로 빅토르 마사렐리라는 사람이에요. 마사렐리, 예, 빅토르 마사렐리. 빅토르 마사렐리, 헤수스 소토 이런 사람 이름들이 나오면 이건 디자인적인 의미가 강한 옵 아트의 장르구나. 옵 아트.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땡땡무늬 네, 같은 네, 네, 것도 땡땡, 굉장히 네. 많고 이걸 보는데 왠지 내가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인데 코사마 야요이 같은 그런 풍이에요? 풍인데 약간 더 이렇게 네. 뭐랄까 이렇게 공간감이 느껴지는 아. 푸사마 여기가 만약에 평면이었다면 네네. 이렇게 구부러지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점점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재밌겠는데요. 예, 네. 그런 옵티컬 아트를 선보이는 방이 있어요. 네. 또 마지막 방에는 예술과 사회의 섹션 그렇게 나눠서 누가 네. 나오냐면 많이 바깥으로 나왔네요. 네, 현대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마르셀 듀샹과 네. 앤디 워홀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팝아트 작가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앤디 워홀을 빼놓을 수는 빼놓을 수 없죠. 앤디 월도 뭐 피카소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버는 네. 그런 그리고 작가인데. 지금 뭐 가장 영화를 누리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대부분 유명하지만 마릴린 monroe가 가장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릴린 monroe의 어떤 디지털적인 느낌을 살린 그림이 한 연작으로 뭐 4개, 6개 네, 이렇게 네,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걸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예술 작품이지 이게? 네, 그건 그렇게 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계가 사람이 정말 불분명해요. 말하고 싶은 것은 잘 그렸다 못 그렸다로 평가받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대중예술 네. 그다음에 캔이 있죠. 스프캔. 네, 스프캔. 네,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공산품 음. 이것들은 대중예술에 그 나오는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잖아요. 네, 네. 그 이미지는 소비되는 이미지고 네. 이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딱 찍어서 디지털화하는 것도 보고 느끼고 하는 소비의 대상일 뿐이다. 그렇게 느끼는 거고 네. 캔벨 숲이 이 깡통이 무슨 예술 작품이라고 했지만 막 여러 개 쌓아놓은 그림을 보면서
아주 대량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네.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찍어 나오는 네, 현대 네, 사회.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추의 구분보다는 네. 사회상을 나타내는 그렇죠, 사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폭넓게 하면 이것도 작품이 되네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개념 미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대중문화와 대량 생산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을 다량 찍어내는 방법으로 이것도 예술 작품의 한 분파가 이미 돼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앤디 워홀은 의미가 있는 화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오브젯을 이제 예술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 그 대가에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것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것도 또 있고 있더라고요. 판화도 네. 그래서 이제 시리얼 넘버를 붙여서 네, 20개까지만 진품 뭐 이렇게 하죠. 그래요? 판화는 솔직히 한 번 찍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판 게 한 번으로 가면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하나만 갖는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죠. 그럼 20번까지는 진품이고 21번부터는 모조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번부터 안 찍죠. 내가 이거 안 20개까지만 찍고. 찍었어. 이렇게 이미 날라놔서 그림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 20번까지인데 여긴 60번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모조야, 생각하는 이렇게 거죠. 되는 예. 거고. 근데 이 마릴린 monroe를 만들어낸 이 앤디 워홀에 있어서 개념 미술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 마릴린 monroe는 한 번 살다 죽었어요, 이미.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게 영원성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영원성을 부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일회성의 이미지로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두 양면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또 팝아트 같은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냉소적이구나. 소모적이구나. 네, 네. 이걸 또 나타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영원과 찰나. 아까 마릴린 monroe처럼 얘가 지금 인기 있는 건 이 찰나고 그다음에 하지만 마릴린 monroe를 모르는 사람도 훨씬 뒤에도 이 초상화로나마 영원히 느낄 수 있는 네, 네. 영원과 찰나에 대한 것 또는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급 예술하고 저급 예술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답이 있으면 아직까지 회자가 될까요? 답 없다는 그 답 자체가 없어요. 예, 답 그 없고 자체가. 하지만 한 네. 번쯤 고민해서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죠. 대부분은 고급 예술이라고 하면 가치가 많이 매겨지는 거, 네.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고급 예술, 과장님 생각하는 고급 예술의 어떤 정의? 예. 고급 예술, 저급 예술의 정의가 저는 약간 그 용어? 용어가 적절치 그치, 않다고 용어가 좀 안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예술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예술의 정의 중에서 좋은 점이 그럼 뭡니까? 당신은 왜 예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네, 물어본다면 예술은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손톱이 갈라지고 머리에 윤기가 없고 침침하고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있다면 강한 손톱 어디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윤기라는 머리로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네네. 좀 더 윤택해진다는 거죠, 삶이. 윤택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 필요한데 네. 내가 그런 의미에서 향유하고 싶은 예술이 반드시 피카소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고 기특해하고 행복하다. 그럼 그것은 고급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 네. 또는 중심 내지는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많이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자극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은 철저하게 주관적이거든요. 네, 예. 100%. 그린 사람도 주관적, 느끼는 사람도 주관적.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나를 우리가 교육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금 방향성 같은 거는 그렇죠, 네. 남들이 뭐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만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해서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걸로 공부하는 거지 자기가 느낀 게 틀렸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예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오늘 이야기 덕분에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주관적으로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양 미술의 거장 20인이 지금 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짧은 시간에 이제 끝과 시작과 끝에 유명 예술가들을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중간에 있는 뭐 샤갈이라든지 앤디 워홀이라든지 많은 예술가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셨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만난 계기로 해서 예술의 전당을 직접 찾아가셔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피카소와 그 베이컨 네. 전시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네, 지금 뭐 다른 곳의 것을 홍보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예술의 전당 안에서만 해도 네. 블록버스터 전시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대형 미술관전, 네. 대형 박물관전. 대형 박물관전. 그게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그 영국에 가서 봐야 될 거를 지금 네. 여기서 본다는 근데 거잖아요. 이번에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군상들. 네네. 거기가 포커스예요. 오. 여러 뭐 건축물도 있고 여러 작품들이 많지만 네. 인간을 다룬 것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좀 선명하죠. 네네, 선명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즘 예. 뭐 그런 그 이게 주제가 자연을 주로 한 건데 그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 동물을 소재로 했을 우리 때도 텔레비전은 있었거든요.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남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네, 네. 이유는 너무 역동적이고 사진 작품이고 하니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모든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고 저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네. 전시도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아까 인기가 있었던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 그거는 인상주의긴 한데 풍경화 위주로 풍경 왔어요. 위주로. 좋은 작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네, 모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뭐 수련 이런 것만 네. 알고 있는데 그가 그린 풍경화. 그래서 같은 화가의 작품이더라도 풍경화로 묶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새롭게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소개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과장님이 그 23년간 예술의 전당에서 정말 공연, 전시계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대박을 할 정도로 아까 제가 초반에 소개를 드렸는데 마이더스의 손입니다. 뭐 과장님이 손을 대면 전부 대박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다새끼 같은 작품들이죠. 그렇죠. 뭐 그 브런치 중에서 콘서트도 유명하고. 네네네. 네. 지금 뭐 너무 좋아서 전국적으로 네.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그 11시 콘서트인데 네. 그거는 이제 보람 측면에선 좋았고 네, 네. 기억에 남는 작품은 네. 2006년에 했던 오페라 돈조반니. 돈 줘봤니? 이 이유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올리기까지 책으로 한 권. 그래서 중간에 뭐 무대 장치가 오다가 중간에 하나 컨테이너가 분실돼서 네네. 셋업하기 한 18시간 전에 도착하고 아이고, 그럼 땀나죠, 땀나. 네, 그러고 뭐 마지막에는 캐스팅 중 한 명이 공연 시간을 잘못 아셔서 네. 분장실에 안 나타나셔서 아. 그 자리에서 대역을 써가지고 대학교 때 했던 기억을 살려서 네네. 이제 오셔야 될 분은 뚱뚱하신데 해야 될 분은 얇으셔가지고 옷 네네. 속에다 막 뭘 넣고 커튼 뒤에서 제가 여차하면 대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다 연기력으로 승화시키고 네. 마지막에 그분 오토바이 타고 오시고 막 그런 일도 많았는데 네.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영국의 코벤트 가든 버전을 그대로 옮겨와서 네. 아주 수준 높은 오페라를 보여줬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고 네. 또 전시 중에서는 오르세 미술관전. 오르세. 오르세 미술관전은 일단 프랑스의 국보가 들어오는 거고 규모도 그렇고 네. 작품도 좋았지만 네. 그 당시에 사실은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어요. 그쵸. 수해. 예. 수해로 이게 항온항습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네. 그걸 또 어찌어찌해서 극복을 해가지고 네. 아주 멀쩡히 잘 전시하고 네. 돌아갈 수 있게 됐죠. 네. 우리 과장님 이게 정말 발로서 몸으로서 뛰어다니시면서 했던 그 예술의 전당의 어떤 경험 사례 이런 거 이야기 들으면은요 밤새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아하고 하는 과장님인데 정말 인간 문화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경험들을 다 후배들한테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 뭐 그 많은 그 기록들 그 기억들을
새삼 누군가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면 이건 엄청난 낭비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영광이죠. 많은 네. 경험을 한 것이. 그리고 자랑 같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새로운 걸 엄청 좋아해요. 그렇죠. 뭐 그 나이가 계속 들면 매일 새롭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언제나 새로운 걸 찾았던 것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수해가 아무리 나고 뭐 눈사태가 나고 불이 나고 해도 네. 정신을 뻗딱 차리면 네. 해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중간중간에 많이 받지만 그것만큼 오는 보람이 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관객들이 나 오늘 오페라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 한마디면 네. 뭐 그간의 스트레스는 다 탕감이 되죠. 네. 앞으로 우리 손미정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를 해봅니다. 정말 예술의 전당의 산 증인으로서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네, 저는 예술의 전당이 30주년을 앞으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대적인 공연이나 전시 뭐 이런 거야 담당자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네. 저는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복합문화예술센터로서 네네. 맏형이기 때문에 맏형이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회공헌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년퇴직이 하기 전에 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기부, 모금 네.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독지가나 네. 아주 사회 경제적으로 리더들이 네. 기꺼이 문화예술에 기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네. 네.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저는 돈은 뭐 별로 없지만 저도 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인문학 살롱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미. 거예요? 네. 네. 우리 그 예술의 전당에서 그 정말 산 증인처럼 활동을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 예술적인 수준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시에 뭐 지금 또 아까 그 심야 음악회 지금 기획하신다고. 오늘이죠. 오늘이죠? 오늘 예. 송년 제야 음악회라는 게 있는데요. 네. 물론 티켓은 오래전에 매진이 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네, 네. 뭐 송년회 뭐 하지? 라고 했는데 네. 표는 없어도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철저히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네. 공연은 한 10시부터 시작해요. 네, 네.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거기에 맞춰서 12시 살짝 전에 끝날 거고 네. 광장하고 오페라 극장 쪽에서 네. 하얀 커다란 풍선을 가진 도우미들이 네. 물밀듯이 와요. 우와. 그럼 몇만 개의 풍선이 대기하고 있다가 네, 네. 그 밑에 자기의 소원을 써서 매달아서 네. 카운트다운 하면서 네. 몇만 개의 하얀 풍선이 까만 와. 하늘 위로 아. 올라가는 장관이 펼쳐지고 네네. 그게 올라가면 오페라 극장 지붕 위로는 끝없는 불꽃놀이가 이루어집니다. 와. 네, 한번 들려보시면 네. 잊지 못할 경험이 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손미정 과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2015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저녁에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술의 전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보십시다. 가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이벤트와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술의 전당과 함께 2015년을 보내고 또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획,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서 마칠 텐데요. 과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꼭 비싸거나 아주 뭐 유행이거나 인기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좋은 예술 소재가 돼요. 네.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네. 우선 그거부터 살펴보시고 본인들의 그 인생 생활을 아주 비타민 미네랄을 먹은 것처럼 윤택하게 만드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타민, 미네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 좋은 게스트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